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함께 걷는 발걸음이 삶을 가볍게 하듯 오늘 소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믿음과 희망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여러분 곁에서 엘빙, 엘에이징, 엘다잉 삶의 여정을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의 동행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준비가 어떻게 나와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자리에서 마음의 창을 활짝 여셔서 말씀과 음악, 그리고 따뜻한 소식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서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꽃 10번째 주인공, 줄리박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픔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로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화창한 토요일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어릴 적 소풍 가던 설레는 마음으로 서둘러 교회 주차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치매교실 다른 봉사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일찍 도착하여 환한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버스는 출발하였고 코로나로 묶였던 일상이 차창을 통해 탁 트인 자연과 함께 고삐를 풀었습니다. 조수아 트리 국립공원.
사막의 꽃들이 광활한 대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싱그러운 자연의 숨이 들어오는 순간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각났을까요? 눈망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좋은 곳들을 어머니 모시고 다니지 못한 죄송한 마음, 용돈조차 제대로 들여보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 밑바닥서부터 머리를 쳐들고 꿈틀댔습니다. 사막을 다니는 내내 체증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할머니와 지냈던 소소한 시간들을 이따금 내게 꺼내 보이며 지난 나를 추억하곤 하지. 우리의 가족과 나의 가족에 대해 차분히 얘기를 들려줄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이 기회에 너를 위해 또한 나를 위해 글을 쓰려고 한다. 나는 어머니와 아들 셋, 딸 셋과 함께 우리보다 몇 년 늦게 LA로 이민 온 가정의 막내 아들인 내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였다. 물론 나의 아버지는 엄청 반대를 하셨지만 내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결국 결혼을 하였다. 내 아버지를 만난 것은 내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그때는 내 나이 25살, 편입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첫인상은 큰 키는 아니었지만 잘생기고 호감형이었다. 어느 날 내 할머니가 만들었다는 양념게장을 가져와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었던지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만남을 가질수록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으셨고 항상 웃는 모습을 보며 성격 좋은 호인이라는 생각을 했고 엄하고 딱딱한 내 아버지만 보았던 나는 그 호탕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할머니는 내가 너무 약하다고 보리가생이라고 하시면서 저렇게 약해서 아이나 제대로 낳을 수 있을지 걱정하셨다. 집안 분위기는 나의 집과는 달리 화목하고 우애가 좋았다. 잘 사는 것도 특별한 집안도 아니었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부럽고 좋았다. 그런 분위기와 할머니의 따뜻한 모습이 내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우리는 결혼 후 할머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5년 9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내가 나에게로 왔단다. 내 아버지는 너를 무척 사랑했다. 어느 날 출근하면서 아이고, 이 녀석 너무 예쁘다. 내 호주머니에 넣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를 예뻐했단다. 지금부터는 저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와 저, 이복 형제를 포함하여 모두 6형제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가족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제가 3살 때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큰아버지에게 맡긴 위자료를 받지 못한 어머니는 그때부터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있으셔서 한복집을 하셨는데 힘들고 바쁜 생활에서도 무엇이든 저에게는 최고로 해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키워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저 먼저 주셨고 양말, 걸레 같은 것도 빨아본 적이 없고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이야기를 학교 글짓기 대회에 써서 1등을 해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살 때인 어느 날 저는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온 시장을 헤매며 찾았지만 어디에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울며불며 어머니는 지역신문과 방송국을 찾아가 아이를 찾는 광고를 내달라고 사정을 하여 적극 도와주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열흘이 지났을 무렵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어느 부부가 저의 머리를 예쁘게 닦고 새 옷도 입혀서 데리고 왔답니다. 그 부부는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집에 데리고 갔고 입양을 해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아이 찾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만일 그분들이 계속 키우셨다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겠지요. 무엇보다 끔찍했던 잊히지 않는 기억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어머니 가게에 온 여자 손님이 물건을 사면서 영화 보러 갈 건데 혼자 가기는 싫고 같이 보러 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영화를 무척 좋아했던 저는 어머니에게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순진했던 어머니도 큰 갈등 없이 허락을 하셨고 예쁜 빨간색 스웨터를 입혀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셨습니다. 영화관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게 되자 그 아줌마는 스웨터와 돈을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는데 저도 순순히 그렇게 하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영상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내 이름인데 왜 날 부르지?
라고 하자 그 아줌마는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 저의 돈과 슬터를 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길을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머니는 딸을 유괴당했다고 통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많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나타나자 어머니는 놀라워하시면서도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2번 부모를 잃을 뻔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4살 즈음에는 홍역에 걸려 아픈 저를 친척 할머니가 포대기에 엎고 소금을 자루에 넣어 이마에 대주시면서 빨리 나아라 하시던 기억, 멸치 국물에 국수를 말아주시고 쑥떡을 만들어 특식으로 주셨던 일, 신문에 꾸깃꾸깃 싸두었던 왕사탕을 건네주시던 일, 절구에 찹쌀을 치대어 인절미를 만들어주셨고 장작으로 큰 가마솥에 밥을 지어주셨던 자상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늘 제 마음에 남아있어 이런 할머니의 그리움으로 따스함의 색이 비슷한 저의 시어머니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기에 새어머니와 살고 있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집안일 등 허드레시를 저희에게 시키시면서 마음에 안 들면 경상도 사투리로 니 와카노 하시면서 혹독하고 모진 말로 저를 긴장시키셨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길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한 반에 70명 정도 되었는데 꼭 5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은 저보다 몇 달 위라고 언니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해 저와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주어 저희 둘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점점 저는 성격이 강해졌고 불합리한 것에 순응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대항을 하였습니다. 결국 새어머니는 저에게 2손, 2발을 다 드셨습니다. 그러나 제 여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마음이 약해서 대들지도 못하고 그대로 심한 욕을 듣고 시키는 많은 일을 다하면서 견디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사람의 심리를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말다툼을 자주 하셔서 그 사이에서 저희는 불안감으로 살아야 했고 싸움 뒤 새어머니의 화풀이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대사관 소속 영상물 촬영, 감독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극장에서는 영화 상영 전 대한뉴스를 내보냈는데 아버지가 그 촬영, 감독 일을 맡으셨습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는 한국이 많이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미국산이라면 무엇이든 부러워하고 선망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물며 아버지의 직장이 미국 대사관 소속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으로 촬영을 다니다 보니 많은 여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으로 어머니는 밤마다 자주 우셨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근무한 아버지는 그 공로로 대사관에서 특혜로 영주권을 내주어 저희 가족은 이민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막내가 1살, 저는 중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민이 어려웠던 때라 아버지는 이 일로도 큰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놀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를 거쳐 저희 8명의 식구는 캘리포니아 LA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음식이 나왔을 때 옆에 앉은 잘생긴 미국 아저씨가 어떻게 먹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런 잘생기고 친절한 미국 사람들과 지내게 되겠구나 생각하며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지인이신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식구가 많은 저희를 위해 차 2대로 마중 나와 나누어 탔습니다. 곱게 뻗은 프리웨이와 넓은 길, 마치 저희를 환영하는 물결같이 그 도로를 따라 펼쳐있는 야자수, 반짝이는 멋진 건물들, 길 위로 달리는 많은 차량들, 사진에서만 보았던 아름다운 집들과 그 앞에 넓은 잔디,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운동장 같이 넓은 마켓, 모두가 신기했습니다. 박 선생님 집은 산 위에 있었는데 영화에서만 보았던 수영장과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너무도 맛있고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다운타운에서 가발 가게를 하셨고 성공하여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70년대에는 가발 사업으로 성공한 한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민 왔을 때가 1974년 초, 고등학교로 바로 입학하였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한국과는 너무나 달라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그곳이 어디에 있는 나라야? 라고 대묻곤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힘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오히려 애국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단발머리를 하고 화장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규율이 엄한 학교 생활이었는데 이곳은 자유로운 복장에 미니스커트도 입고 통굽을 신고 머리는 자유롭게 길게도 하고 화장도 하고 남녀 함께 교정해서 서로 껴안고 키스도 하는 모습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도 않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줄리박님의 삶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엔 소망 소사이어티가 UC 샌프란시스코의 벤 타박 박사팀과 뉴욕에 기반을 둔 아시안 아메리칸 자원정보 네트워크의 이은정 박사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김치 프로젝트로 시카고 노스에스턴 의대의 리 린드키스트 교수님과 그 동료들이 개발한 플랜 유얼 라이프 스팬의 5가지 토픽 중 하나인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낙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발의 감각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낙상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분들의 가장 흔한 부상 원인이 바로 낙상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미국에 사는 65세 이상 시니어 4분 중 1분, 즉 약 1,400만 명 이상이 매년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이 되면 절반 가까이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조금만 바꿔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러그 끝은 모서리가 들리지 않게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서 평평하게 두거나 작은 러그는 아예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기 편한 곳에 두면 불필요하게 움직이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카페 위에 주름이나 기포가 생기면 꼭 펴주고 발가락을 부딪힐 만한 곳도 점검해주세요. 욕실은 낙상의 위험이 특히 큰 공간이죠. 욕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욕조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고무 스트립을 깔면 훨씬 안전합니다. 방 사이의 높은 문턱도 확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계단도 낙상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실제로 계단에서 넘어져 입원하게 되고 그 후에 근력이 더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한 층에서 생활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계단을 오르는 횟수를 줄이는 생활 동선으로 바꿔보세요. 시니어 커뮤니티처럼 더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데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자주 어지럽거나 걷는 게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치의는 우선 시력을 검사해서 계단이나 문턱 같은 장애물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또 발의 신경 검사를 통해 감각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탈수나 영양 불균형으로 어지러워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복용 중인 약도 점검해 주는데 어떤 약은 피로를 유발하거나 균형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물리치료나 근력 운동을 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낙상 이후에 혼자 계셨을 때를 대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혼자 사신다면 친한 이웃에게 내가 매일 하던 루틴을 하지 않으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9시에 산책을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확인해 달라고 말이죠. 또한 비상 연락처를 적어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에 붙여둔다면 만약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웃이나 구조대원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인 사회는 참는 데 익숙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정보를 몰라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로젝트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집을 둘러보시고 낙상의 위험 요소는 오늘 바로 정리해 보시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이고 설교 제목은 가짜 번영에 속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 속담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금처럼 빛나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대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16세기 이태리의 벨몬트라는 지역에 포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한 지성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력이 뛰어난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쁜데 똑똑하고 돈까지 많은 신부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부감이겠어요. 근데 포샤의 아버지는 염려가 됐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재산을 탐내고 자신의 딸을 취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3개의 상자를 준비하고 그 속에 포샤의 초상화를 넣은 후에 그 상자를 고르는 자에게 딸을 주라.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상자 중에 한 개는 금으로 되어 있는 골든 박스, 또 한 개는 은으로 된 것, 실버 박스, 마지막 3번째 상자는 사구려 나무로 된 베이스 레드 박스, 이 3개의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우리 통밥에 의하면 나무로 된 상자가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의 왕자는 금으로 된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라곤에서 온 영주는 은으로 된 상자를 선택을 했고 제일 늦게 도착한 베니스 사람 바사니오는 사구려 나무로 된 상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모로코의 왕자가 금으로 된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해골이 들어있었어요. 은으로 된 상자 안에는 광대의 인형이 들어있었고 가장 값싸게 보였던 납상자에서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로코의 왕자가 금상자를 열었을 때 그때 인용된 말이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 말이 인용됐어요. 금인 줄 알고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해골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다고 해서 다 진짜 가치가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속에 악취가 나는 탐욕이 들어있거나 거짓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참된 보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견 초라하게 보여도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고 참된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로코 왕자가 선택했던 골든 박스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금 모양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자훈련 교사님들께 선물로 드렸던 책 중에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뉴욕에 살고 있던 한 부자가 값진 골동품을 많이 수집해서 거실에 진열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6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할 일이 생겼습니다. 즉 집을 비워야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 값진 골동품을 훔쳐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었어요. 고심하던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뉴욕 뒷골목에 가서 사골의 그림을 수십 점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격표를 붙이는데 20만 불, 30만 불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그림을 골동품 사이사이에 걸어 놓았어요. 이렇게 한 후에 6개월 뒤에 돌아와 보니까 진짜 도둑이 들었는데요.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골동품은 그대로 있고 그림만 몽땅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도둑은 부자가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림을 목숨을 걸고 가져간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없을까요?
사실은 가짜인데 세상이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아서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경우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컨대 학벌이라고 하는 것,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가격이 높은 가치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성공, 부자가 되고 큰 사업을 이루고 존귀와 권세를 얻는 것,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번영이고 가치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심을 쏟으며 달려가고 있죠. 저희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꼭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돈도 벌지 말고 사업은 항상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져서 삼수재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범사가 잘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도 번영하는 삶을 살아야죠. 사실 번영이라고 하는 것, prosperity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외적인 형태만 보고 번영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 번영 속에 나의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진정한 번영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본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번영을 얻기 위해 진실을 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버리게 된다면 그 번영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번영을 추구하되 참된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번영을 추구해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삶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데에 있습니다. 햇살 한 줄기에도 미소를 짓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에서 삶을 밝히는 이야기와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